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학에서 그 경영학을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기업에서 경영을 해본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느닷없이 그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방금 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경영자들이 현직 경영자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을 표시를 하면서 이 관계들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아주 좀 독특한 그런 좀 경우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중심 경영 그리고 그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람 중심 경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해 전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물론 처음에는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서 얘기를 꺼냈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런 그 고상한 윤리적 가치 내지는 당위를 갖고 이 험악한 자본주의 사회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꿈 깨시오라는 이제 그런 쪽의 이제 반응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물론 윤리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경영 내지는 사람 중심 경제는. 그렇지만은 엄연히 사람 중심 경영론은 세속적인 경영 이론의 하나이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 중심으로 경영을 해야지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빛이 달라져요. 아, 그래요? 정말 그렇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하고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데, 자세한 내용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하나는 짚어보도록 하고, 사람 중심 경영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시대 상황이 변화하면서 가능해진 그런 그 경영 이론 내지는 전략 내지는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리고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3차 산업혁명은 이전 시기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불연속적인 비약 국면이 뒤를 이었어요. 근데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사이에는 그런 불연속적인 비약 국면이 없습니다. 사실 클라우스 슈바 다보스 포럼 회장이 다분히 좀 마케팅 차원에서 사용한 용어인데 유별나게 전 세계적으로 딱 한 나라에서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정확하게는 3차 산업혁명 2기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막 뒤섞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그 의미는 좀 정확히 알고서 얘기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1차,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사람 중심 경영, 사실상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였어요. 자, 2차 산업혁명 시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흔적도 지금도 뭐 제조업 중심 광범위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2차 산업혁명이라 하면 전기를 원동력으로 대량 생산 체제가 확립된 것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2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대표적인 인물 2명 있습니다.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뭐 다 아실 겁니다. 프레드릭 테일러. 과학적인 작업 체계를 확립한 사람이죠. 작업 체계를 세분화시킵니다. 단순화시키고 표준화시켜서 특정 노동의 어떤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도록 하는 그럼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그러한 그 시스템을 도입한 인물이 프레드릭 테일러인데 이러한 단순화되고 표준화된 작업을 컨베이어 라인으로 일괄해서 연결시킨 사람이 있죠. 바로 헨리 포드 자동차 창업주의자 사주였던 그러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이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자동차 생산 대수 뭐 수십 배로 뛰었다라고 이렇게 뭐 아시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자 단위 시간당 자동차 생산 대수가 수십 대로 늘어났으면은 당연히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었겠죠, 그죠? 자동차 값이 엄청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개도 든지 팔려요. 싸니까. 많이 팔리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돈 엄청 벌었을 거 아니에요. 포드가 좋다, 기분이 다해서 임금을 몇 배로 팍 올려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자동차 값은 한창 다운됐죠. 임금 팍 올랐죠.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자동차를 사기 시작을 해요. 평소에는 쌩 고생하면서 작업하다가 주말 되면은 가족 태워가지고 놀러 갑니다. 그 재미로 자본주의 사회에 순응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자본주의 괜찮구나. 일은 고되지만은, 힘들지만은 이 소득성이 높아지고 나름대로 사는 게 재밌어. 이게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비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극도로 세분화되고 단순화되고 표준화된 그런 작업 체계에서 노동자들은 하루가 아니라 1년 내지는 10년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됩니다. 볼트 조이는 노동자는 계속 볼트만 조여요. 문짝 따는 노동자는 계속 문짝만 땁니다. 그 일이 재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혹시 저 일을 해보신 분 해보셨어요? 알바 같은 거는 잠깐 버스 운전 같은 게 버스 운전은 그래도 좀 뭔가 자기가 이렇게 그냥 뭐 좀 판단해서 움직이는 나름 선택 여지가 있는데, 그보다 더 심한 대표적인 이제 현재 자동차 공장도 똑같은 그런 패턴을 움직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루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 가정일 수도 있겠죠. 시간만 나면 벗어나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그 마음이 꿀떡 같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분솔이 않고 그런 작업 체계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수직적 위계질서, 그러니까 경영자, 관리자, 노동자라고 하는 이 이계질서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통제 시스템을 구사해야 되겠죠, 그죠? 자,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철저히 기계를 중심으로 노동자가 기계의 움직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추도록. 자, 기계가 주인이에요. 노동자는 그 하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철저한 통제 대상이에요. 하나 더. 자, 여러분이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데 노동자가 현재 10명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노동자 수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죠? 그리고 똑같은 돈을 주대로 가능한 강도를 세게 해서 더 많은 결과물을 추출하려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2차 산업혁명 시기까지 경영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지배했던 특징. 첫 번째, 기계가 주인이고 노동자는 하인이다. 두 번째, 노동자는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 대상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 결론. 노동자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다. 자, 비용이냐 자산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산은 자꾸 갖고 키워야 되겠죠, 그죠? 비용은 각종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경영자 입장에서 이득이에요. 이게 2차 산업혁명 시기까지의 일반적 특징인데, 이러한 환경에서 사람 중심, 이때의 사람은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직접 가치 창출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이 가능하겠어요? 아주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능하지 않겠죠.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 열리면서 사람 중심 경영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 마련되는데, 이 점을 제일 먼저 포착을 해서 나름대로 이론 정립을 한, 한마디로 경영에서의 거대한 전환의 모티브를 마련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 사람 역시 또 미국 사람이에요. 이상한 미국 사람만 자꾸 거론이 되는데,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이자 또한 경영학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얘기는 잠깐 좀 해야 되는데, 1991년도에 소련 사회주의제가 붕괴하죠. 근데 그 전까지 우리 선생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소위 진보 운동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사회주의에 우호적이었어요. 좀 심하게 사회주의를 지향한 사람도 꽤 많았죠. 그 유명한 조직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는 약칭 산호맹. 그 산호맹 멤버로서 활동하다
7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나와서 지금 성남시장하는 은수미 씨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주의가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종주국이라고 했던 소리 덜컥 망해버린 거예요.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그 반대편에서는 자본주의의 영원하라고 하는 외침이 막 그냥 뭐 거침없이 울려 퍼집니다. 어떤 분위기 대처, 이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바로 다음 해인 1992년도에 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이 경영학자가, 경영학은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지를 연구해서 방법 알려주는 게 경영학이에요. 그 경영학자가 이런 책을 출간했어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 요지가 뭐냐면은 지식사회 도래와 함께 자본주의는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 자본주의 종말론을 얘기를 해요. 더 이상 경제를 움직이는 결정 요소는 자본이 아니라 이제는 지식이다. 그러면서 그 지식을 체화한 새로운 계급으로서 지식 근로자, 날리지 워커가 새로운 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앞서 2차 산업혁명 시기에 보편화됐던 특징 세 가지를 얘기했죠. 기계가 주인이고 노동자는 하인이다. 그리고 노동자는 협력이 아닌 통제의 대상이다. 그리고 자산이 아닌 비용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합니다. 지식사회라는 이제 그 용어를 사용을 해요. 저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지식사회에서 기업 경영자와 지식 근로자라는 새로운 그 계급은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첫째, 지식사회에서 주인은 지식 근로자이고 기계가 그 하인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컴퓨터라는 기계를 떠올립니다. 두 번째로 지식 근로자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식 근로자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자산은 투자해서 계속 키워야 되는 대상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양반 얘기가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경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하셨던 그 문국현 선생님 사실은 이 피터 드러커의 사상을 소화를 해서 직접 기업 경영에 적용을 해서 성공을 거둔 유한 캠벌리가 그 주인공이 됐죠. 이런 그 기업 경영자의 전 세계를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그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심화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한 몇 걸음 더 나가서 제 나름대로 사람 중심 경제 그리고 그 핵심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 이제 피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 고민이 이제 최근에 나름대로 정돈돼서 한 권에 채워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예.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지난번에 그 내용을 좀 들으셨을 텐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 주제를 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ICT가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로 작동하면서 경제의 지능화가 이루어진 과정이다. 한마디로 경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경제 두뇌가 형성되고 그 두뇌를 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이는 그런 전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이 3차 산업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은 그중에서 한 2기 정도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러한 변화가 어떤 결정적인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내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이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노동력이 자본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원천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점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그 TV를 통해서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만났던 아마 이 젊으신 분들은 그 기억이 없을 텐데 최초의 TV는 흑백 불안관 TV였죠. 뭐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컬러 불안관 TV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일반화된
뭐 LCD 평면 TV라고 표현합시다. 이게 기술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한 걸음 더 나간 또 새로운 뭐 올레드, 공면 TV 뭐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렇게 TV는 계속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자, 좀 적어가면서 되겠네요. 흑백, 그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 LCD, 그 다음에 이제 올레드 이렇게 이제 쭉 진화되어 왔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린 질문은 절대 어떤 어려운 경제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TV가 진화를 거듭할수록 제품의 가치는 증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가치. 제품의 가치. 당연히 증대했죠. 근데 어떤 분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가치가 좀 준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흑백 TV를 드릴 테니 당신이 갖고 있는 올레드 공면 TV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왜? 가치가 더 높은 걸 당신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가치는 쭉 증대했죠. 예? 증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이론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애덤 스미스 이후 칼 마르크스를 거쳐 키칭인 일기까지 경제학을 지배한 가치 이론은 노동가치설입니다. 즉 노동으로부터 가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칼 마르크스의 경우는 아예 그 노동으로부터 가치가 얼마나 산출돼서 투입되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가치가 정해진다라고까지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자, 여러분. 노동 가치설을 한번 여기 적용해 봅시다. 자, 이렇게 TV가 진화를 거듭할수록 여기에 투입되는 노동량은 증대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죠. 왜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거의 요즘 뭐 자동화가 100% 가까이 돼 있지 않습니까? 투입된 노동량은 줄죠. 자, 노동량은 줄었습니다. 자, 여기에 간극이 발생하죠. 제품의 가치는 증대했는데 거기에 투입된 노동량 거꾸로 감소를 했어요. 노동 가치설이 안 맞는 거죠. 엄청난 혼란이 발생을 합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바로 그때 여기에서 전혀 새로운 이론 틀을 갖고 이 문제의 답을 제시한 인물이 나타나요. 그 인물은 앞서 얘기했던 바로 피터 드루커입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이 간극을 메운 것은 전혀 새로운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식이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을 작용하면서 이 간극을 메웠다. 하면서 바로 이제 지식 경제론, 지식 사회론을 이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냐. 응? 사실 그 어떤 이론이든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사람들한테 먹힌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까지 수십 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요. 1970년대 초에 지식사회는 처음 제기를 한 이후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한 30년 가까이 흘러서 비로소 세상이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 맞구나. 드루커 얘기야. 그래서 결국 OECD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식 기반 경제라는 용어까지 채택을 하죠.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관장했던 정부 부처 이름은 지식경제부였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일반화가 됐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말이에요. 지식만 너무 강조하는 건 하나의 편향이더라. 특히 경영 일선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지식 못지않게 감성이 매우 중요하더라. 디자인이라든가 요즘 뭐 스토리를 입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품의 가치가 팍팍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 똑같은 지식과 감성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180도 달라지더라.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IT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하는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흥미로운 얘기지만은 애플이 처음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그 아이폰 안에는 새로운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이미 일반화된, 오히려 개별 기술로 보면 삼성이 훨씬 앞서 있었던 그런 기술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작용을 했걸래 아이폰이 수많은 소비자들을 혹하게 만들었던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바로 상상력이었던 거예요. 상상력. 새로운 시대의 권력이자 생산력이라고 표현되는. 바로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가치 창출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식 플러스 감성 괄호 닫고 곱하기 상상력. 안 쓸게요, 여기. 이런 걸 자주 안 해봤는데.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 지식 플러스 감성 괄호 닫고 곱하기 상상력 매번 이것을 반복해서 외칠 수는 없잖아요. 이걸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이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건가? 제가 엄청 고심을 한 끝에 창조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창조력. 자, 잠깐 앉아서 얘기를 할게요. 인간에게는 가치 창출의 원천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이전 시기의 주요 원천으로 작용했던 노동력이죠, 그죠? 또 하나가 창조력인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는 결정적인,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차이들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내요. 노동력은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끊임없이 다른 작업 수단이나 내지는 타인에 의해서 대체되어 왔죠, 그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고용 불안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인류는 그 과정을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진보 역사를 기억을 합니다. 아니, 지금 저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일을 전부 사람들이 또 몰려가가지고 사업으로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 그런데 창조력은, 자, 지식, 감성 곱하기 상상력인데 원칙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다른 작업 수단이나 내지는 타인에 의해서. 만약에 대체가 됐으면 그건 본원적인 면에서 창조력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조력은 대체 불가능. 대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노동력과 창조력의 본질 차이예요. 자, 창조력이 새로운 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떠올랐다는 얘기인데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럼 이 창조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 이걸 또 딱 최대한 줄여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창조력 기반 경제, 창조력을 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삼는 경제. 자, 이걸 줄이면 창조력 기반 경제. 이걸 더 줄이면 창조경제? 창조경제. 제가 2012년 초 자본주의 그 이유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용어를 썼어요. 창조력 기반 경제, 줄여서 창조경제. 근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입만 열었다면 창조경제를 얘기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엄청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박근혜가 쓰는 표현을 당신이 쓰느냐. 저는 억울해, 제가 먼저 썼는데. 응? 근데 그 다음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2016년도에 그 선언이라는 그 그래서 처음 사람 중심 경제라는 걸 공식화 시켰어요. 근데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또 딱 나타나서 사람 중심 경제를 계속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엔 제가 피해를 별로 안 봤죠. 응?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줄여서 창조 경제입니다. 근데 그 창조 경제의 주역이 누구냐? 다시 말해서 창조력을 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삼는 기업들이 있죠. 자세히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러한 기업들을 사람들은 벤처기업이라고 부르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벤처기업이 주로 어떤 식으로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다 요거에 기초해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벤처기업이라고 부릅니까? 창조력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자, 창조라고 하는 것은 미지 세계에 뛰어들어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이미 있던 걸 반복하는 건 창조가 아니죠. 창조의 본질은 유일무이성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모나리자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를 똑같이 복제해내도 그거는 가치를 인정 못 받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창조의 과정은 검증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도전이자 실험입니다. 항상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이루어지죠. 그런 과정을 우리는 모험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험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벤처. 그래서 벤처 기업이란다. 자, 참고서 한번 좀 알아주시길 바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제기됩니다. 자,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창조력을 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으로 삼는 그런 기업이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려면, 그래서 쉽게 해서 돈을 잘 벌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느냐. 이것은 직접 가치 창출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뭐 직원이라고 불러줬고 노동자라고 불러줬고 그냥 요즘 흔히 쓰는 구성원에 불러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역시 복잡한 경제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상식적인 시선만 있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음악 작품을 만드는 경우를 떠올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죠. 자발적 열정을 갖고 몰입할 때, 하기 싫은 걸 어거지로 그냥 몽둥이 뜸질하면서 너 그림 잘 그린다고 해서 좋은 그림이 나옵니까? 자기가 정말 열정 갖고 하고 싶어서 몰입을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죠. 결론은 자발적 열정을 갖고 몰입하려면 어떤 또 환경을 만들어야 되냐, 그 다음 또 질문을 이어가면 되는데, 이 역시 사람에 대한 상식적 이해를 통해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어느 회사 한 직원으로서 지금 하여튼 좀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데, 그 사장님 말이지, 다 한눈에 봐도 그냥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봐. 솔직히 기분이 날까요? 열정이 생기겠습니까? 이 회사는 당신을 위해서 있는 거야 라는 게 내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나를 목적으로 삼을 때, 목적으로 삼을 때 열정이 생기겠죠, 그죠? 자, 경제활동 수단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어야 돼. 목적이야만 열정이 생겨. 두 번째로, 자, 기업도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근데 이놈 조직이 하여튼 돈 회계 흐름으로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사람은 완전히 그냥 부속품 정도로 간주를 해. 열정이 생기겠어요? 조직의 부속품일 때는 안 돼. 조직에 내 중심이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조직이 돌아간다는 게 피부로 느껴져야만 신이 나고 열정이 생기죠, 그죠? 중심에 설 때. 그 다음에 권력. 그냥 대충 쓸게요. 모든 조직에는 권력이 행사가 되죠, 그죠? 예를 들면은 패션 디자이너인데 기획회의에서 나를 쏙 빼놓고, 내가 디자이너인데 지들끼리 다 결정해서 야,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 솔직히 기분 납니까? 내가 참여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좋고 저거 충분히 의견 개진해서 결정될 때, 그 다음에 열정이 생기죠, 그죠? 권력 행사의 대상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돼야 돼. 여기에 플러스 하면은 충분한 보상이 줘야 되죠, 그죠? 이것은 실제 벤처 기업에서 충분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생생한 지점인데, 다시 한번 종합하자면 경제 활동의 목적으로 간주가 돼야 됩니다. 조직의 중심이 돼야죠, 그죠? 그리고 권력 행사의 주체가 돼야 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자발적 열정을 갖고 몰입하면서 최상의 결과가 나오고, 그럼으로써 이해 당사자, 직원, 경영자, 심지어 투자자까지 함께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중심 경영이고, 그런 사람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경제가 사람 중심 경제다라는 얘기죠. 결코 새로운 내지는 낯선 얘기는 아닐 겁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벤처 기업들이 이런 방향으로 경영을 하려고 적어도 노력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돈을 잘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돈을 잘 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딱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열정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직장에서의 행복도도 높아지겠죠, 그죠? 한번 좋은 일자리가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 중심 경영, 사람 중심 경제를 한마디 요약하면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해서 함께 협력함으로써 함께 이익을 보는 경영 모델 내지는 경제 모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좋은 일자리에서 몸담고 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행복해지기 마련이고, 행복해질수록 돈을 잘 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입증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럼 벤처기업에서는 뭐 웬만큼 적용된다고 합시다. 인정합시다. 아직 뭐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만은, 아직도 그냥 컴퓨터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일을 많이 하는 거 착각하는 벤처기업인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주 후진성의 대명사죠. 그러나 그런 양상이 점차 극복되는 단계에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이잖아요. 이 중소기업에까지 이러한 원리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입증한 나라가 있어요. 이런 사람 중심 경영을 중소기업 일반으로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매우 긍정적인, 매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나라, 바로 독일입니다. 자, 독일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딱 직면해가지고 온 나라가 이제 흉청합니다. 똑같이 모든 나라가 다 겪었던 그런 위기를 독일 역시 겪게 되는데, 이때 내건 게 뭐냐면은 사람 얼굴의 자본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 경제의 독일판을 이제 전격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 하나로서 인더스트리 4.0, 이 뭐냐면은 기계로 대체하고 과감히 대체를 해요. 독일 노조는 자동화를 반대로 안 해요. 그 대신 사람 뭘 하느냐? 기계가 할 수 없는 좀 더 창의적인 것. 예를 들면은 똑같은 그 제품을 만들더라도 고객의 1대1 맞춤 서비스를 합니다.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요. 직접 만나서 면담하고 그 사람이 그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세부적으로 다 캐치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계속 키워나갔어요. 그 결과 전 세계 시장을 휘어잡는 이 강소기업이라고 그러죠. 작지만 강한 이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들 강소기업이 독일 경제를 떠받치는 주역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가 뭐 이러저러 사정은 이제 집에 안에서 살림을 열심히 합니다. 하다 보면 행주에 신경이 많이 쓰이죠. 때가 참 잘 타, 행주가. 근데 쓰다 보니까 이 헝겊인지 종이인지 분간이 안 되는 행주가 있는데 이게 때가 잘 안 타요. 이거 볼 때마다 야, 이거 어디서 만드는지 참 신기하게 잘 만들었다 싶었는데, 새 거를 사서 우연히 펼쳐본 결과 메이드 인 저머니였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아마도 그 독일 회사는 이 행주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을 거라고 봅니다. 행주 하나지만 엄청난 매출 규모를 저는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런 식으로. 자, 정리하자면 뭐냐면은 독일은 철저히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집중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서 혁신 역량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해요. 계속 끌어올려요. 그래서 기계로 대체해서 과감 대체하고, 사람은 정말 고도의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을 하면서 전체 생산성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렸던, 그러면서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분명히 독일의 그 실험은 우리한테 많은 걸 시사를 해주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독일 사례로부터 배우는 것을 굉장히 인색해요. 그 이상하다, 왜 그럴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엇거지로 이해를 하려고 나름대로 원인을 찾아봤더니만, 진보의 경우는 이 독일의 실험은 메르켈 정부가 주도를 했잖아요. 메르켈 정부는 보수 정부입니다. 기독민주당이 주도한, 뭐 연립정부니까 뭐 기민당 정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여기가 기민당이 주도를 해요. 정서적 거부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진보 세계를 지배하는 이론, 대표적으로 케인스주의라든가 내지 마르크스주의 안에는 이 독일 실험을 이해할 수 있는 툴이 없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사람 중심 경제론 입장에서 이게 쉽게 딱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는데,
기존의 진보 세계를 지배한 이론이 없어요. 그럼 왜 보수는 또 이걸 소화를 못하느냐? 한국의 이 보수가 소화하기엔 너무 진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은 노동계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 전제로부터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앞서 얘기했던 사람 얼굴 자본주의 실현이 가능했던 거예요.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참고 삼아 좀 알아주시 바라는데, 아무튼 제가 최근 앞쪽에서 설명했습니다만 독일은 현재까지 그래서 잘 나고 있어요. 자,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이라고 하는 옛날 삼정 P&A라고 하는 포스코 계열사인데 여기서 하는 일은 매우 단순했어요. 포스코에서 나온 철강 제품들 포장해가지고 그냥 운송하는 거. 대충 어떤 일이 뻔하죠? 아주 단순 작업에 전형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 엠텍이 당시 삼정 P&A가 근무 체계를 4조 2교대로 바꿔요. 뭐냐면은 두 개조가 12시간 돌아가면 이 철강 회사는 24시간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광로가 쉴 때 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 철강 제품 포장도 24시간 이제 풀가동인데 두 개조가 12시간 돌아가면 일합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조는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쉬는 날이 더 많아지는, 일요일 빼고 하다 보니까 그냥 놀면 뭐합니까? 회사에서 돈을 줘가지고 빡세게 공부를 시켜요. 연간 300시간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 평균 자격증이 10개 이상씩 확보가 되는 그 순간까지 가면서 나중에는 이 단순 포장공 역할하던 이 사람들이 자동 포장 기계를 개발을 하고 이것을 판매해서 AS까지 하는 전형적인 엔지니어링 회사로 탈바꿈해요. 기존에 단순 작업을 한 노동자들이 전 엔지니어로 바꾼 겁니다. 자, 생산성이 엄청 올랐겠죠? 생산성이 오르니까 당연히 경영 실적도 개선되고 노동 임금도 오르면서 또 혁신 역량 강한 이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을 키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아주 성공적인 사례였던 것이죠. 충분히 일반화 가능하다. 자, 과연 한국 사회에서 사람 중심 경영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 어느 정도 일반화 가능할까? 아주 또 현실적인 또 질문이 계속 제기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이상적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건 현실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앞서 잠깐 우리 그 사회자분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의 경영자들 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많고 많은 경영자들 중에는 과거 민주화 운동에 몸을 담았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 다 추리는 아마 수가 엄청 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경영자로서 돈 열심히 벌려고 바둥바둥 거렸는데 항상 뭔가 한쪽이 마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적지 않은 수는 경영은 많이 보수적으로 하면서 밖에 나와가지고는 진보적인 삶을 사는 이중생활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분들 앞에 나가서 사람 중심 경영, 사람 중심 경제를 하니까 감격해하는 거예요. 야, 내가 경영을 하면서 뭔가 이 사회, 이 역사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면서 이 이중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구나. 정말 감격해요. 저는 이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어떻게 네트워크를 할까, 지금 그걸 골몰하면서 계속 좀 작업을 진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또 재미가 없죠. 뭔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적극적으로 받쳐줘야 할 무수히 많은 또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어떤 진보적인 의제를 제기했을 때 이것을 뒷받침해줄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꼽은 게 주로 노동계였어요. 이 진보 세계에서는. 예? 자, 대한민국의 노동계, 그중에서 민주노총은 과연 이 지점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고서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봤는데 노동계를 움직이는 그 주축은 나이로 보면 대부분 40대 후반, 50대예요. 한번 집회 한번 가보세요.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냥 40, 50대 아저씨, 아줌마들이 다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산별노조 간부를 만났는데 나이가 45세예요. 28일 날 민주노총에서 대의원대를 해서 갔는데 자기가 막내더래. 45세짜리가 막내예요. 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역시 뭐 조금만 생각을 하면 금세 답이 나오는 얘기인데, 나의 40, 50대인 분들, 이분들은 전형적인 2차 산업혁명 세대입니다. 단순화된, 극도로 단순화된 주어진 작업만 그냥 1년 내내 내지 10년 이상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는데 아주 이골이 난, 거기에 아주 이렇게 몸이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하는 일 아무 탈 없이 하고 조용히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지금 와서 내가 무슨 공부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혁신 역량을 키우고 관심 있겠습니까? 귀찮은 거예요. 사용자들 표현은 꿈쩍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게 대부분이에요. 응? 사람 중심 경영 관심 없어요. 그냥 하던 일 계속 조용히 하다가 그냥 정년 퇴임할 수 있도록 보장만 해주시오. 여기 이해가 되시죠? 응? 나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느끼는데. 자, 그러면 이제 20, 30대 젊은 세대를 한번 가봅시다. 제가 물어볼게요. 평생 남 밑에서 일하고 살고 싶습니까? 물론 그 남자가 너 누구냐에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아주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두 번째 질문. 아주 단순한 작업이에요. 그런 작업만 평생 반복해서 하면서 살고 싶어요? 네, 그런 쪽으로는 네, 그렇죠. 대체로는 끔찍하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것도 남 밑에서 똑같은 작업만 평생 반복하면서 산다? 끔찍하죠. 여기서 세대 차이가 확 납니다. 그러니까 각자 내면에 있는 욕구, 욕망이 달라요. 40, 50대 이 세대하고 20, 30대 젊은 세대는. 응? 평균적으로 볼 때 젊은 세대는 그래도 뭔가 내가 한번 탁 틀어지고 자유롭게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죠. 응?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중심에서 나의 내면에 있는 창의적인 어떤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해요.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벤처기업을 출발했다가 아주 잘 나가가지고 이제 대기업이 된 케이스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너무 먼저 빨리 컸어요. 그 다음에 넥슨, 그 다음에 요즘 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 저 사업주는 주식 부자로서 한국의 유일하더구만요. 게임 안 하게 말해서 중국에서 팡 터지면 그냥 돈다발 올라서는 게 이제 그 세계인가 봅니다. 대기업이 되다 보니까 이 초기 벤처기업 특유의 어떤 건강성 이게 다 사라지고 그 구질구질한 이제 대기업식의 어떤 여러 가지 병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심각합니다 지금. 계속 관련된 뉴스가 좀 떠오르고 있는데, 그럼 이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항해서 거기 직원들이. 그래도 이럴 때 노조가 지금 노조 사무국장 아닙니까? 예? 노조 사무국장이에요. 예? 예. 아니,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좀 성격이 다른 문제고. 어쩔 수 없이 노조라도 있어야지 이 일선 직원들이 뭔가 좀 발언력을 높이면서 그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말하자면 건강성을 그나마 이렇게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노조를 만든 거예요. 앞서 얘기한 네 군데서. 응? 근데 요즘은 또 어쨌든 형식은 산별노조 시대니까 어딘가에 속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갔냐면은 탐문을 해보니까 그래도 자기들하고 제일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아 해서 민주노총에 있는 화학성 노조로 가입을 했어요. 이 완전 무슨 쪽이죠? 그 ICT 분야의 노조가 그 화학섬유 분야 그 노조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화섬노조 관계자들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보통 기존의 노조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뭘 중심으로 단체 협상을 하고 내지는 제기를 하겠어요? 심지어 임금이죠, 임금. 당연히 임금이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임금 체계 자체가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팀원이 본부장보다 연봉이 센 경우가 충분히 있어요. 워낙 기존의 전통적인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액면에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도 있긴 한데, 그걸 넘어서서 이 ICT 분야의 노조가 가장 중요한 관심 사로잡는 것, 주되게 이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때로는 이 신경전도 벌이고 싸우기도 하는 건 뭐냐면은 수평적 조직 문화 정착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사람을 직접 가치 창출에 종사하는 사람을 경제활동의 목표로 삼고 조직의 중심으로 삼고 권력 행사의 주체로 삼는 사람 중심 경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모두가 조직의 중심이 되려면, 그리고 모두가 권력 행사의 주체가 되려면,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목적이 되려면 어떤 환경을 필요로 할까요? 수직적 위계 질서 하에서 모두가 중심이 될 수 있나요? 권력이 상층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한마디로 이러한 사람 중심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은 수평적 조직 문화 정착인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거 벤처 기업 촉의 특유 그 건강성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집중 노력하는 게 바로 수평적 조직 문화 정착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 중심 경영이 온전히 정착되기를 갈구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관심사 내지는 요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젊은 세대, 특히 이 신산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젊은 세대의 경우 이 사람 중심 경영 내지는 나아가 사람 중심 경제에 대한 욕망이 대단히 강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바로 이들은 사람 중심 경영,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걸, 강력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갖고 좀 움직이고 있느냐. 여러분이 보는 이 박세경 사람은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세상을 좀 만만하게 보는, 아직 철이 좀 덜 든. 예? 남들이 보면 여전히 그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되지도 않을 일에 막 도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약간 돈키호테적 기질이 있는. 제가 앞서 이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1992년도에 출간됐다고 했죠.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완전히 결정지은 그런 경우입니다. 뭐 저도 그 전까지는 사회주의가 결국 답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종주국인 소련이 탁 무너졌어. 그러다 이 책을 딱 접한 겁니다. 그때 제 머리를 꽝 때렸던 건 좋다. 그러면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새로운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저는 그걸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벌써 몇 년이에요? 92년부터. 따져보세요. 27년. 그리고 후반부 10년 동안은 나머지 다 포기하고 요직거리만 했어요. 연구만. 응? 그래서 겨우 이제 요만큼 올라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 중심 경제? 뭐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하다. 좀 더 올라가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 바뀌겠어? 꿈깨 이런 이제 계속 냉소적인 반응만 계속 이제 경험하다가 이 책 딱 나오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고 그럼 같이 한번 가봅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쭉쭉 막 늘어나더라고요.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곳에서 정말 귀인을 만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건데, 그래서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선 사람 중심 경영을 앞장서 실천한 경영자들을 찾아내서 네트워킹하는 것, 이거를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는 딱 100명을 모으는 실천 목표예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토론도 하고 또 교육도 해서 새로운 그 사고, 사람 중심 경제에 대한, 사람 중심 경제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하도록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지난한 과정인데 100명만 돌파하면 그 다음 1000명을 하는 오히려 쉽습니다. 이게 조직화의 원리예요. 3년 내에 저는 1000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좀 포부를 갖고 있는데 돌이켜보니 사람 중심 경영을 내 스스로 실천해 왔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 능률기업의 그 전 CEO였던 분이 있어요. 그 황도순이라고 한 분이. 이분은 뭐 기회만 있으면 자기는 사람 중심 경영 전도사가 되어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양반인데 이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1000개 기업에서 사람 중심 경영이 실천된다고 하면 전체가 바뀐다. 아니 1000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1%도 안 되는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마력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대한변협에 속해 있는 변호사 수는 약 2만 명이에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약칭 민변에 속해 있는 변호사는 약 1000명 정도입니다. 20분의 1이 안 되죠. 근데 요즘 세상 사회 정치적 어디가 더 영향력이 커요? 민변이 더 크죠, 그죠? 역시 정치인으로 감각이 좀 탁월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변협은 그야말로 그 변호사들의 그냥 이익단체잖아요. 응?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이익단체라고 하는 것. 민변은 대의를 앞세우는, 개인 이익을 넘어서는 대의를 앞세워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그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원 수를 넘어서서 그 대의에 쉽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되면서 그 사회 정책 영향력이 이제 극대화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1000개 업체이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선구적인 실험이 새로운 기업에 대한 기업의 그 비전을 만들어내면 가치와 비전을 만들어내면서 빠르게 전파되면서 전체를 변화시켜 나갈 수가 크다. 근데 이러한 경영자들의 네트워크가 더불어서 노동자가 같이 호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또 더구나 힘을 실어줘야죠. 농민도 소상공인도 야 우리 사람 중심 경제로 가자. 지금 뭐 저는 처음에 경영자들만 네트워크 할 생각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만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왜 우린 빼냐. 기회만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장사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내지는 뭐 그 현재 노동자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이 사람 처음부터 같이 망라돼야만 이게 제대로 그림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가칭 사람 중심 경제 전국 네트워크 해서 이제 분야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 온라인 광장을 만들어 거기서 이제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사람 중심 경제로의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여론을 만들어가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 막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출구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사회적 합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좀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빠르게 좀 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경제가 우리 사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나가면서 재도약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기회가 열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저는 우공이산이라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뭐 뜻은 다 아실 거예요. 우공이라고 하는 참 어리석은 우자를 썼습니다만은 한 줌 한 줌 그 산의 흙을 옮겼더니 진짜 산 자체가 통째로 옮겼더라 뭐 그런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기존 사회들은 고정불변의 것으로 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순응할까, 어떻게 여기서 경쟁하여 자기가 이길까를 고민을 합니다만 이제 우리 사회는 틀을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걸로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이제 3년 차인데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볼 때 기존 틀 안에서 아무리 용 써봐야 답 안 나옵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계속 확인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어떻게 틀을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던져진 과제이고 저는 감히 사람 중심 경제 그리고 그 핵심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의미 있는 흐름으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정말 의미 있는 하나의 그런 그 장면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이제 소감 중심으로 말씀들 하셔가지고 제 머릿속에 입력된 질문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이 경영자분들을 의식적으로 많이 접촉을 하는데 보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이렇게 평가부터 하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부족한 거를 위주로 이렇게 제기를 하는. 근데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막 답변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전전긍긍하다가 저도 그런 경험을 반복적인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질문을 던져요. 이것저것 떠나서 큰 틀에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맞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은 이제 구체화시키는 게 남은 과제죠. 근데 그걸 제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인 그 실험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건 아닙니까? 같이 구체화시킵시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공동의 과제화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그 모든 공백을 다 메우면서 완성된 어떤 그 이론 체계를 불가능한 그런 식으로 이론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실천이 항상 먼저입니다. 앞서 많은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저도 이나마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계속 적용하고 또 검증하고 그것을 다시 모아서 체계하는 속에서 제대로 된 사람 중심 경제론 내지는 사람 중심 경영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강의 중에 노동력과 창조력의 아주 본질 차이는 대체 가능성 여부라고 그랬죠.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대체 불가능한 창조력을 계속 키우면서 그에 근거해서 가치 창출 체계를 만들어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 일자리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지점 중에 하나는 자동화 있죠. 무서운 속도로 진행돼. 그 다음에 껄핏한 해외로 나가. 이 해외 이전 양상이 상상 초월입니다. 한 신문사에서 조사해봤더니 2012년부터 16년 5년 동안에 136만 개 정도가 빠져나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문재인 좀 5년 동안 늘려고 일자리 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부에선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바둥바둥 되는데 그 몇 배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대체 불가능한 창조를 가치 창출이 원천 삼으면 일단 자동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던 일을 베트남 분들은 미안하지만 베트남 사람 쉽게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일자리가 안정화되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대체 불가능한 창조를 바뀐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것도 바로 답이 나오죠. 작년 한 해 동안에 정부가 지출한 일자리 관련 예산, 이게 직접적인 간접 다 포함해서 54조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전에 27조 원이었어요.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은. 근데 어디로 이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효과 전혀 안 나타났잖아. 근데, 자, 기업에서 지금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시간 적극 단축하고 그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학습 시간을 늘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좀 여력이 안 되잖아요. 이걸 정부에서 보전해 줘야 돼요. 54점 떡을 치고도 않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을 키워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하는 식으로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여기에만 시스템 구축하면서 거기에 적합하게 재정을 투입해야만 우리 경제가 사는데 지금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해요. 당장의 그 통계 수치에 잡힐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면서 결국 헛돈을 쓰는 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청와대에 가 계신 분들 만나봐도 그렇고 너무 눈앞에 그 실적에만 극배하면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어떤 그 계획을
설파올지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때 결국은 변화의 모티브 마련하는 건 시민들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런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내지는 새로운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뭐 변화의 모티브를 만들어보면 정부도 결국은 여기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출구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나면 다들 뭐 굉장히 비판적인 많이 늘어놓는 그런 이제 뒷담화로 막 시작해서 끝나는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끝날 거냐는 겁니다. 스스로가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흐름 만들어가는 오히려 그럼으로써 정치권이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좀 깨우쳐주는 것이 시민의 본연 임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 속에서 앞서 그런 이제 계획을 좀 제출했던 것인 만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뭐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